똥오줌이나 받는 게 천직인가 보네. 최도연의 비웃음이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의 손이 물컵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25년 만에 동창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옛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한다는 말에 터져나온 조롱과 경멸.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물컵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그리고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웠습니다. 마치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대체 서연은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대형 병원 로비는 오후 3시가 되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서연은 병실로 올라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환자분이 부탁한 요구르트를 사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죠. 그런데 로비 한편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 제37회 졸업생 동창회. 25년.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현수막을 바라보았어요. 그 옆에는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병원 건너편 특급 호텔 연회장. 서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유니폼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단톡방이 시끌시끌했던 게 생각났죠. 읽지 않은 메시지가 300개가 넘었지만 서연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50분. 서연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 차림이었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나온 탓에 머리도 대충 묶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죠. 연회장 입구에 다가가자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동창 2명이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한서연?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치 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아, 그래. 들어가. 테이블은 알아서 찾아 앉아.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원탁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와인잔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동창들은 대부분 명품 정장이나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의 검소한 차림은 마치 흑백 사진 속에 떨어진 것처럼 튀었죠. 가장 먼저 서연을 발견한 건 장유미였습니다. 붉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유미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죠. 서연아, 여기 앉아. 유미가 손짓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아직 일하고 있어. 병원에서. 병원? 무슨 일인데?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간병 일을 하고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유미 옆에 앉은 박수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간병? 진짜? 아직도 그 일에? 최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경멸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그게 뭐 하는 일이야? 환자 똥오줌 받아내는 거 아니야?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물컵을 꽉 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야. 소중한 일이지. 소중하긴. 그래도 착한 애, 그런 일도 하고. 유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마치 서연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투였어요. 우리 중에 제일 공부 잘했던 애가 간병인이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 옆 테이블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같은 단어들이 서연의 귀를 찔렀어요. 그때 유미의 남편 최도연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여보, 이분이 그 동창이야? 간병인 한다는? 도연의 시선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나 하는 게 천직인가 보네. 다들 제 그릇에 맞는 일을 하는 거니까.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컵만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뜨거운 무언가는 식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 200? 300? 박수정이 물었습니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어 말했죠. 우리 병원 청소 아주머니들이랑 비슷하겠네. 그래도 먹고 살만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먹고 살만해. 보람도 있고. 보람? 똥오줌 받으면서 무슨 보람? 유미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킥킥거렸어요. 마치 서연이 코미디언인 것처럼, 그들의 유흥거리가 된 것처럼.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렸죠. 먼저 일어날게. 내일 새벽 근무가 있어서. 벌써? 이제 막 시작했는데. 유미가 거짓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떠나려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사람의 존엄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연은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야, 갑자기 철학자 됐네. 간병인 주제에 존엄 타령이라니. 하지만 서연은 이미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분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연은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지쳐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선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간병이 단순히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가장 약한 순간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병원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걸린 병원 건물 사진을 봤습니다. 20층짜리 현대식 건물.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곳. 서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몰랐죠. 이 건물과 서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창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온 모양이었죠. 이번엔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연회장에서의 초라한 모습. 그 아래 달린 댓글들. 간병인 주제에 나타나다니. 옷 좀 봐. 완전 거지네.
그래도 얼굴은 아직 볼만하던데? 아깝다 아까워.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동의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이 서연의 세계였죠. 존엄이 지켜지는 곳, 그리고 서연만이 아는 진실이 숨어 있는 곳.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조롱한 간병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병원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가 서연을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요구르트는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창회에 잠시 들렀다가 깜빡 잊었던 것이죠.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다시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피곤하실 텐데. 환자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서연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화려한 연회장의 조롱보다 훨씬 값진 진짜 인간적인 온기였죠. 서연은 환자의 베개를 고쳐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돈과 명예만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한 간병인이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새벽 4시 30분. 서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돌아온 게 밤 11시가 넘었는데 잠든 지 5시간도 안 됐죠. 하지만 서연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간병인 주제에 어제 들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유니폼을 꺼내 입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하늘색 상의와 흰색 바지. 가슴에는 한서연 요양보호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서연은 명찰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서연의 자부심이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한 병원은 아직 조용했어요. 서연은 3층 병동으로 올라가 첫 환자를 만났습니다. 80대 할머니였죠. 치매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서연은 늘 그랬듯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체위를 바꿔드리면서도 기저귀를 교체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밖에 해가 뜨고 있네요. 기저귀를 교체하는 일, 남들이 똥오줌 받는 일이라고 비웃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의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파우더를 발라드리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 욕창을 예방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시죠? 그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몸은 느끼는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죠. 서연은 두 손으로 감싸온 기를 전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6시가 되자 다른 간병인들도 출근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커피를 마시며 동료 하나가 물었어요. 서연 씨, 어제 동창회 갔다며? 어땠어?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냥 그랬어요. 다들 잘 살더라고요. 부자들끼리 모였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하겠네.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서연을 어떻게 봤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침 8시
서연은 두 번째 환자를 만나러 종합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위암 말기 환자였어요. 60대 남성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죠. 병실에 들어가자 환자가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대야를 들고 환자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구토가 끝난 뒤 서연은 환자의 입 주변을 닦아드리고 양치질을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트를 교체했죠. 구토물이 묻은 시트를 치우면서도 서연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항암 때문에 다들 이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병인님한테 이런 더러운 일까지 시켜서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고 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식당에 갈 시간도 아까웠어요. 오후에는 재활병원에서 뇌출혈 환자의 재활운동을 도와야 했거든요.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서연은 환자의 팔다리를 하나하나 움직여주며 관절 운동을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넷. 잘하고 계세요. 환자가 힘들어하자 서연은 잠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 옆에 앉아 말했죠. 처음엔 다들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달에 제가 돌본 환자분은 이제 혼자 걸으세요. 환자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어야 재활도 가능하니까요. 오후 4시 서연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욕창 관리를 해야 했어요.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욕창은 치명적입니다. 서연은 환자의 등과 엉덩이를 꼼꼼히 살폈어요. 빨갛게 변한 부위를 발견하자 즉시 연고를 발라드리고 체위를 바꿨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드려야 해요. 밤에도 일어나서요. 옆에서 지켜보던 신입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요? 잠도 못 자겠네요. 익숙해져요. 환자분들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한 거예요. 저녁 6시 서연은 마지막 환자를 만났습니다. 개인 간병을 요청한 환자였죠. 집으로 찾아가니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없었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기 힘들어 하시자 서연이 대신 떠먹여 드렸죠. 천천히 드세요. 채알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노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은 있어도 정은 없는 세상. 서연이 만나는 환자들 대부분이 그랬죠. 밤 9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승객들 사이에서 서연도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죠. 오늘 병원에서 한서연 봤어. 진짜 간병인 맞더라. 유니폼 입은 거 봐. 완전 우울해 보이던데. 공부 잘했던 애가 왜 저런 일을. 서연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병원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이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죠. 그리고 서연은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때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였죠. 하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피곤했지만 강인한 빛이었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간병인.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곧, 아주 곧 그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새벽 4시 30분.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또 일어났어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연이 있다는 것을. 유니폼을 입으며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얼굴. 그게 서연의 자부심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서연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동창회가 있고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2시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유미와 도연이 병원 카페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동창 몇 명도 보였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서연을 포착했죠. 어머, 한서연 아니야? 유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 서연의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손이 서연의 유니폼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는구나. 매일 오는 거야? 응, 일하고 있어. 도연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우리 납품 계약 하나면 너 월급 1년치는 될 텐데. 참 안타깝네.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때 유미 옆에 있던 박수정이 말했습니다. 어머, 바닥에 물 좀 엎질러졌네. 서연아, 너 여기 직원이니까 좀 닦아줄 수 있어? 서연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이 있었어요. 수정은 서연이 청소 직원인 줄 아는 모양이었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간병인이야. 청소는 다른 분이 해. 서연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안했던 거죠. 뭐야, 간병인이면 그런 것도 안 해? 각자 맡은 일이 있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최은주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몸 쓰는 일이잖아.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해. 청소든 간병이든.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일을 무슨 존중? 그 말에 서연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유미가 그런 서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듯 했죠. 그나저나 너 혼자 사니? 결혼은 안 했고? 응, 혼자 살아. 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가족이 있으면 창피해서 못하겠지.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일은 창피한 게 아니야.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부심? 남의 똥오줌 치우면서?
박수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때 유미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서연이 유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손길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일하러 가야 해. 일? 지금 누구 똥 치우러 가는 거야? 최은주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자분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불쌍하네. 공부 잘했던 애가 이렇게 살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죠. 불쌍한 건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미 일행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죠. 병동에 도착한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를 사기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거울을 보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을 때야. 병실로 들어가니 환자가 서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죄송해요. 로비에서 좀 지체됐어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프로페셔널해야 했죠. 서연은 평소처럼 환자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후 내내 서연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조롱이 맴돌았습니다. 똥오줌, 불쌍해, 창피해. 그 단어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환자의 체위를 바꿔주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렸죠. 저녁 6시 서연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서 또다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박수라까지 합류해 있었죠. 아직도 안 갔어? 수라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인생 허비하네. 우리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또 막아섰어요.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일 찾아봐. 내일은 내가 결정해.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런 모욕까지 견뎌야 하다니.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봐야 해. 서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유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생. 서연의 발걸음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계속 걸었죠. 휴대폰을 꽉 쥔 채로.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서연의 마음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한서연 또 봤음. 유니폼 입고 있던데 진짜 초라해. 간병인 주제에 병원에서 큰 소리 치더라. 제 처지도 모르고 설치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있었죠. 서연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거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마치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죠. 준비해 주세요. 곧 시작할 겁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너희가 나를 불쌍하다고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병원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 북적거렸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섞여 앉아 식사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제의 중심은 최도연이었죠. 재현 메디텍 본부장이 요즘 병원 구매팀이랑 자주 만난대. 납품 경쟁이 치열해졌나 봐. 근데 좀 이상한 소문도 있더라. 서연은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그때 유미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새가 단번에 시선을 끌었죠. 유미는 서연을 발견하고 일부러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이 병원이랑 큰 계약 앞두고 있어. 유미가 옆 사람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듣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의료기기 납품업계에서 우리가 1등이야. 병원 쪽이랑 다 통하거든.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떨어졌어요. 그때 유미가 서연 쪽을 보며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간병이나 하면서 평생 살겠지만 우리는 차원이 달라.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쟁반을 들고 자리를 떴죠. 그날 오후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안내. 짧은 공지였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시작됐어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아왔죠. 구매팀장을 만나려 했지만 면담이 거절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나? 도연이 로비에서 전화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마침 로비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상기된 채 붉어져 있었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창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연 오빠 회사에 무슨 일 있대? 병원에서 납품 재검토한다던데. 설마 한서연이 뭔 짓 한 거 아니야? 유미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간병인이 우리한테 앙심 품고 헛소문 퍼뜨리는 것 같아. 병원 사람들한테 우리 흉보고 다닌대. 진짜? 대박 치사하다. 간병인 주제에 우리 음해하다니.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단톡방 알림을 꺼놨지만 동료 간병인을 통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원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납품업체를 음해한다는 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동복도에서 유미와 마주쳤습니다. 유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우리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유미는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손톱이 서연의 팔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죠. 우리 남편 회사 욕하고 다닌다며? 병원 사람들한테?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유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증거도 없이 모함하지 마. 모함?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유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렸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유미는 간호사를 노려보다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오후 도연이 병원 구매팀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죠. 하지만 참석자는 예상보다 적었어요.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색한 공기만 흘렀죠. 요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구매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감사가 들어올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라니.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도연은 급하게 봉투를 꺼냈지만 직원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받았을 텐데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복수가 아니라 정의. 서연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납품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이었어요. 리베이트, 과다 접대, 품질 미달 제품, 여러 의혹이 제기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연 메디텍이 있었습니다. 유미는 또다시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병원 카페에서였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것 같았죠. 너야, 그치? 익명 제보한 게. 유미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증거 있어? 너밖에 누가 있어? 우리한테 앙심 품고 있잖아.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앙심을 품을 이유가 없어. 난 내 일에만 충실할 뿐이야. 거짓말. 유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어요. 서연의 유니폼에 커피가 튀었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휴지로 닦으며 말했죠.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여기는 병원이야. 유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그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가봐. 소란 피우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을 거야. 유미는 서연을 노려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두고 봐.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서연은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반응이라니.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파문은 이제부터일 텐데. 그날 저녁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납품 투명성 강화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문만 돌았죠. 서연은 야간 근무를 하며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 사이에서 서연만이 아는 비밀이 숨쉬고 있었죠.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연은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죠. 폐암 투병 중이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어요. 서연이 약을 챙겨드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수라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라는 환자에게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병문안을 왔는데 수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병원에 이상한 병이 돈대요.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요? 수라가 서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옮기는 전염병이래요. 위생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봉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환자의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수라가 더 나아갔죠. 특히 여러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더 위험하대요. 병균을 옮겨 다니니까. 환자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 건강검진을 받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누가 알아요?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수라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환자의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간병인으로 바꿀까요? 그 순간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정성껏 돌봐온 환자였어요. 새벽에도 일어나 가래를 뽑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서연 선생님은 내가 믿어. 우리 서연 선생님만큼 잘해주는 사람 없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라가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가 더 고맙지.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마.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환자와의 신뢰를 건드린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점심시간 서연은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한편에서 박수라가 동창 몇 명과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을 발견한 수라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저기 봐. 간병인이 주차장까지 내려왔네. 뭐하러? 차도 없으면서.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수라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명품 구두 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죠. 너 여기서 뭐해? 바람 쐬러 나왔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라가 서연의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유니폼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거 봐. 때 묻어있네. 더럽게 다니니까 전염병 소문이 나지. 서연이 자신의 유니폼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환자분 약을 먹이다가 묻은 물 자국이었어요. 더러운 게 아니었죠. 하지만 수라는 계속 조롱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인생 허비하네. 우리 나이에 저런 일이나 하고. 옆에 있던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겠어. 차라리 마트 계산원이 낫지 않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어디가? 도망가는 거야? 수라의 조롱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서연은 다른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인 간병을 요청한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환자 가족들이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간병인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환자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간병인들이 위험하다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진 것이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다른 분으로 바꿔주세요. 결국 서연은 병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간병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신뢰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휴게실에 들어가자 동료 간병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들었어요? 우리에 대한 이상한 소문? 누가 퍼뜨리는 거래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미와 그 일행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서연은 난간을 잡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만호 어르신.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재계의 거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환자였죠. 서연이 간병인으로서 처음 만난 VIP 환자였고 서연의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었습니다. 회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던 것. 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둔 것이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서연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집행 가능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죠.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니까요. 환자를 모욕하고 간병인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옥상을 내려와 다시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밤 근무가 남아 있었어요. 유니폼을 가다듬으며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정의는 반드시 온다. 목요일 오전 10시 병원 구매팀 사무실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납품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고 특히 제염메디텍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유미는 남편 도연과 함께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요즘 병원 납품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 어디서 회방을 놓는 것 같아. 유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간병인 때문 아니야? 한서연 말이야. 도연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간병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 힘도 없는데. 하지만 유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병원 분위기가 달라진 게 서연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죠. 저 사람 수상해. 분명 병원 쪽에 줄을 대고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유미는 동창들과 만나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모인 그들은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서연이 병원 고위층이랑 연결되어 있대. 박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간병인이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최은주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해. 간병인 주제에 너무 당당하잖아. 그들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터무니없는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병원장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뒷돈을 받고 있거나. 유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한서연이 자주 봉투를 들고 다닌대. 분명 뭔가 거래를 하고 있을 거야. 사실 서연이 들고 다닌 봉투는 환자들의 약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서연이 병원 납품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심지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말까지 나돌았죠. 서연은 병동 휴게실에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료 간병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서연 씨가 뒷돈 받는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명예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서연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일부러 서연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있대. 간병인인데 납품업체한테 돈을 받는다고. 옆 사람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누군데요? 유미가 서연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자 간병인이래. 혼자 사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연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서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한서연이라는 간병인 좀 조사해 보세요. 수상한 점이 많아요. 병원 인사팀에서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작은 면담실에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서연 씨, 혹시 외부 업체와 접촉한 적 있나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전 환자만 돌봐요. 그런데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납품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증거 있나요? 인사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소문과 추측뿐이었죠. 아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문이 안 좋게 돌고 있어서.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 관련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었죠. 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한서연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특별 조항을 읽었죠. 임대인은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진실이라면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요청으로 납품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예정.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사장은 얼마 전 돌아가신 병원장의 가족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저 외부 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죠. 유미와 도연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재점검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가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특히 도연의 회사가 해온 일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컸죠. 이게 다 그 간병인 때문이야. 유미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의심뿐이었죠.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약을 챙기고 체위를 바꿔드렸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곧이에요. 아주 곧. 서연은 환자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병원 이사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납품업체 대표들도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도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장이 중앙 좌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오늘 안건은 납품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입니다. 이사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서연이 들어왔죠.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이 이사회에 왜 참석하는 걸까요? 도연은 서연을 보고 비웃었어요. 또 무슨 하소연을 하러 왔나 싶었죠. 변호사가 이사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우리 병원의 새로운 이사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간병인이 이사라니. 도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유미도 회의실 밖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모두가 알아봤죠.
정만호 회장.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자 지분 40%를 보유했던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정만호 어르신은 2년 전 겨울 이 병원에서 마지막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간병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어요. 화면에 새로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정 어르신을 돌보는 모습들이었죠. 밤새 경련을 일으키는 어르신 곁을 지키는 서연,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 모습, 직접 만든 죽을 먹여드리는 장면. 어르신은 연화장애가 있으셨어요. 일반 음식을 삼킬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사진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한강에서 일출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의료진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4시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한강까지 갔죠. 화면에 한강 일출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 어르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날 어르신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당신의 존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유언을 수정하셨습니다. 병원 지분 30%를 저에게 남기셨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30%면 단독 최대 주주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정 어르신의 마지막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을 지켜야 해요.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환자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말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은 특별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병원이 의료 윤리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할 경우 즉시 이사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요. 서연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납품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외부 감사를 통해서요. 제염 메디텍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리베이트 내역, 과다 접대 증거, 품질 미달 제품 목록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특히 제염 메디텍은 지난 1년간 구매팀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켰죠.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서연이 차분하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접대 영수증,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이사님의 요청대로 전면 재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간병인입니다. 이사가 됐지만 제 본업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병원 전체의 윤리를 지키는 일도 제 책임이 됐을 뿐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유미와 마주쳤습니다. 유미는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너였어? 그동안 속인 거야? 서연이 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난 정말 간병인이야. 다만 이제는 이사이기도 한 거지.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간병인이 아니라 이사라서 존중받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동으로 가는 거였어요. 오후에 돌봐야 할 환자가 있었으니까요. 유미와 도연은 멍하니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간병인이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서연은 병실에 들어가 환자 곁에 앉았습니다. 유니폼 주머니에는 이사 명함이 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꺼내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서연은 여전히 믿음직한 간병인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서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납품업체에 공문이 발송됐어요. 투명성 조항 발효 및 전면 재입찰 시행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도연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재입찰이라니. 협력업체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도연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 간병인 때문이라며? 어떻게 간병인이 이사가 된 거야? 도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연은 병원 회의실에서 감사팀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의 납품 내역이었죠. 블라인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업체명을 가리고 오직 품질과 가격만으로 평가해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와 과다 접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부정한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제연메디텍이 감사 대상 1순위래. 구매팀 직원 몇 명도 조사받는다던데. 그 간병인이 진짜 대단하네. 숨겨진 거물이었어. 유미는 병원 카페에서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우리가 한서연을 너무 얕봤어. 박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간병인이 병원 최대 주주라니. 최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일들 다 알고 있을까? 유미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조금 쏟아졌어요. 도연이 큰일이야.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대. 그때 서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유미 일행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유미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서연이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똑바로 마주봤죠. 무슨 얘기? 그 감사. 꼭 해야 해? 우리 남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사적인 감정과 무관해. 환자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가 우선이야. 한서연. 유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게 그렇게 나빴어? 친구잖아.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친구? 내 직업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한 사람들이 친구야? 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감사 결과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제연메디텍의 부정행위가 속속 드러났어요. 구매팀 직원에게 제공한 금품, 접대 골프, 해외여행,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수술용 기구와 의료 소모품입니다. 불량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켰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그런 제품이 환자들에게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죠. 즉시 전품 회수하고 교체하세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튿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염 메디텍이 경쟁사와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가격을 조작하고 시장을 나눠먹은 정황이 포착됐죠. 도연은 병원에서 긴급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특별감사위원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도연 본부장,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영업 활동만.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구매팀 김 과장에게 500만 원, 8월 23일 박 대리에게 300만 원, 모두 차명 계좌로 입금됐네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담합회의록입니다. 본부장님 서명이 있네요. 도연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결국 제염 메디텍은 병원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죠.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을 조롱하던 메시지는 사라졌어요. 대신 조심스러운 사과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서연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겠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서연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캡처만 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니 씁쓸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 가족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었어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서연이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환자의 아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가. 밤늦게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만호 어르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정의는 복수와 달라요. 복수는 상처를 주지만 정의는 모두를 지켜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하는 정의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미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도연이가 무너졌어. 회사도 망할 것 같고. 유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나빴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멈출 수 없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죠. 서연도 그런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염 메디텍의 사무실은 썰렁했어요. 직원들 절반이 퇴사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죠. 도연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유미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연메디텍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의료기기 납품업체 제연메디텍이 리베이트와 담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징금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유미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남편의 회사가 무너지면 자신의 생활도 끝장날 테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수정과 최은주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유미야, 괜찮아?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붓고 얼굴이 초췌했죠. 도연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빚만 수십억이래.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한서연을 그렇게 무시하고. 유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완전히 우리를 짓밟은 거잖아. 하지만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그저 정당한 일을 한 거야. 우리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 순간 유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여보,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왔어. 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새로운 납품업체 선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입찰 방식으로 철저히 공정하게 진행됐죠. 서연은 감사위원장으로서 전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품질 검사는 이중으로 진행합니다. 외부 기관 검증도 받아야 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서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이자 이사인 서연의 권위는 확고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사 전용 식당이 있었지만 서연은 평소처럼 직원 식당을 이용했어요. 동료 간병인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죠. 서연 씨, 이제 이사님인데 우리랑 밥 먹어도 돼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여전히 간병인이에요. 이사는 부업이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연의 겸손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미가 들어온 거였어요. 눈이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서연을 발견한 유미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내가 만족스러워? 우리를 완전히 망쳐놓고?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어요. 나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뿐이야. 원칙? 내가 무슨 원칙을 알아? 간병인 주제에. 그 순간 주변 간병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말렸죠. 괜찮아요. 서연이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유미야, 내가 간병인이라서 무시했잖아. 하지만 난 그 일이 자랑스러워. 유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한 일은 범죄야. 불량 의료기기 때문에 환자가 다칠 수도 있어. 그 말에 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동창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올린 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간병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사직은 책임일 뿐, 제 정체성은 간병인입니다.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존엄을 지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의 쾌감도 이 한마디만큼 값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재현 메디텍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래 정지 3년, 과징금 15억. 도연은 업무상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유미는 법원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환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병원, 환자 중심 의료 실현. 그 아래를 지나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동료 간병인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간병일 그만두고 이사로만 일하실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계속 간병인이에요. 환자 곁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정만호 어르신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올렸어요. 어르신, 약속 지켰어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사진 속 어르신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깨끗해진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서연의 다음 목표였죠. 석 달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죠. 정만호 마이너스 안서연 장학기금의 첫 수여식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이사 정장이 아닌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죠. 마이크를 잡은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몸을 돌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간병인,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우리는 병원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의미가 없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는 간병인과 미화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가가 촉촉했죠. 오늘 장학금을 받는 10명의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라요. 첫 번째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18살 김민지 양이었어요. 어머니는 15년째 청소 일을 하는 미화 직원이었죠. 어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상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간병인의 아들, 요양보호사의 딸, 청소 노동자의 자녀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었어요. 마지막 수상자가 내려가고 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 뒤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유미, 수정,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거만한 표정 대신 겸손한 눈빛이었죠.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수했다면 반성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서연의 용서와 배려가 가슴을 울렸죠.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미와 마주쳤어요. 유미는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우리가 너무 나빴어. 내 일을 무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해. 그걸 알게 됐다면 충분해. 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장학기금에 기부하고 싶어? 많지 않지만.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도연이 회사는 망했지만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작은 미용실을 열었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이었어요. 서연이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함께 좋은 일 하자.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번엔 90살 할아버지였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신 분이었죠. 서연이 약을 챙겨드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명한 이사님이시죠? 서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간병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셨다고.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도 좋은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병원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노동 존엄 선언문이었어요. 서연이 제안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것이었죠.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간병인이든 청소 노동자든 모두가 평등한 인간입니다. 직원들이 현판 앞에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그들에게는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밤 9시 서연은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떤 환자는 통증을 호소했고 어떤 환자는 외로움을 토로했죠. 서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때 동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아직도 안 주무세요? 환자분이 불편해하셔서요. 좀 이따가 다시 가봐야 해요.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되셨는데도 변함없으시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는 책임이고 간병은 제 소명이에요. 새벽 5시 서연은 또 다른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어요. 서연은 담요를 다시 덮어주고 체온을 확인했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정만호 어르신, 보고 계시죠? 약속대로 병원을 지키고 있어요.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갔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는 우월의 증거가 아닙니다. 권력은 남을 짓밟는 도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존엄을 지키는 손길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서연은 오늘도 환자 곁을 지킵니다.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존엄은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지만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죠. 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평범한 위대함을 이제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운동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